오늘은 삼국지 15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아버지를 따라 원술 밑으로 들어간 손책이 강동을 하나 둘씩 평정해 오나라의 기반을 닦고 죽어 손권에게 물려준 이야기까지 했었죠. 이 시점은 아시겠지만 조조와 원소의 한바탕 패싸움, 관도대전이 진행될 즈음이었습니다. 이 관도대전이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하시나요? 조조와 원소의 황하도화를 둘러싸고 벌어진 관도대전. 조조는 백마전투, 연진전투를 극적으로 이기며 원소의 황하도화를 막아보려 했지만 물량빨 원소를 이기지 못하고 관도까지 밀려나고, 그 와중에 통수왕 유비의 의형제 관우마저 원소 아래에 있는 유비에게 도망가버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때 마침 배신한 허유의 첩보로 원소군의 보급지인 오소를 불지르면서 전세가 뒤바뀌고 군량과 보급이 끊긴 원소군은 연전연패. 결국은 다시 기주로 병력을 돌리며 세력이 약화된 중에 원소가 죽고 그 아들들이 땅을 물려받았다더라 까지. 혹시 잊어버리셨을지도 모를 관도대전 이야기를 이렇게 쭉 훑어봤는데, 자, 그럼 오늘은 통수왕, 배신의 아이콘 유비와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조조와 한솥밥을 먹다가 관도대전을 앞두고 서주로 도망간 유비는 뒤통수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주변을 정리하던 조조의 패에 호다닥 원소가 있는 기주로 도망을 갔고, 원소와 함께 싸우던 중 관도에서의 싸움에 집중해 있는 조조를 치기 위해 유벽과 손을 잡고 연암에서 반란을 일으켰었죠. 이 연암 전투 뒤에 곧 관우가 다시 합류했고, 원소에게는 전투의 승패와 관계없이 반조조의 아이콘으로서 황제의 밀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명분 아래 후한 대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딱히 남부러울 게 없었지만 마음속 어딘가는 좀 편치 않았어요. 애당초 조조 아래에서도 편하게 지내던 유비가 원소에게 온 것은 원소를 도와 조조를 막아보려던 것이었는데, 생각보다 전투가 길어지고 조조가 원소 앞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는지 유비는 좀처럼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고, 어떻게든 조조에 대항해 살아나갈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이때 유비의 머릿속을 스쳐간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형주의 유표였습니다. 관도대전에 대한 배경 설명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이 당시 조조와 비슷한 세력이 둘 더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마등이고 다른 하나가 유표라고 했었죠. 유표는 머나먼 옛날 원술이 남양에서 손견을 부하로 삼고 반동탁을 외칠 시절부터 형주자사로 있었기 때문에 꽤나 큰 땅인 형주 전반에 대한 강력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만큼 풍족한 물자를 가지고 있는 세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비는 원소에게 조조를 잡기 위해 입을 털기 시작합니다. 유표는 세력이 강성하고 자원이 풍족한 세력으로 남쪽을 쿡 쥐고 있으니 북쪽을 쥐고 있는 우리와 손을 잡으면 조조를 이기는 건 시간 문제다. 안 그래도 황실의 백부라 불리는 유표에게 같은 황실의 종친인 황실의 숙부 유비가 찾아간다면 동맹 그거 한순간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지만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요. 때문에 세세한 사항들은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도록 합시다. 아무튼 원소는 유비의 꼬임에 넘어가 유비를 유표에게 보내기로 합니다. 유비는 가는 길에 저번 전투에서 패했던 게 아쉬웠던지 다시 한번 도적대의 두목 공도와 손을 잡고 연암을 점거합니다. 조조 입장에서는 귀찮아 죽겠어요. 이거 저거 별것도 아닌데 자꾸 뒤통수만 노리고 뒤에서 꼼치락 원소랑 싸우기도 바쁜데 번거롭게 구니까 장수 채양을 보내서 연암을 좀 치우고 와라 라고 시킵니다. 금방 죽으니까 따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정사 선주전에서 이 대목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조공이 원소와 관도에서 서로 대치하자 연암의 황건, 유벽 등이 조공을 배반하고 원소에 호응했다. 원소는 선주를 보내 군을 이끌고 유벽 등과 함께 허도 아래를 공략하게 했다. 관우는 달아나 선주에게로 돌아왔다. 조공은 조인을 보내 군을 이끌고 선주를 공격하자 선주는 원소군에게로 되돌아갔다. 은밀히 원소를 떠나고자 하여 원소를 설득해 남쪽으로 형주목 유표와 연결하도록 했다. 원소는 선주를 보내 본래 있던 군사들을 이끌고 다시 연암에 이르도록 하니 도적 공도 등과 합쳐 그 무리가 수천 명에 이르렀다.
조공이 채양을 보내 이를 공격했으나 선주에게 죽임을 당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비 드디어 대조조전에서 이겼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긴 적 있었죠. 통수치고 나와서 서주를 점령했을 무렵에 조조의 부하장수를 이기고 조공이 직접 온다면 모를까 너희 같은 게 한 트럭에 와도 되겠니?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도 그때는 병력이 꽤 됐었고 지역도 서주라 학살자 조조에 대한 반감이 커서 주변 세력이나 민가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이 많을 때였어요. 이번엔 어때요? 자, 도적대랑 합쳐서 그 무리가 수천 명이었다. 도적대랑 합쳐서 무리가 수천이니까 제대로 된 훈련을 받은 군사, 정규군은 많아봐야 1000명에서 3000명 정도라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나요? 지금 코앞에서 7만 대 3만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오합지졸 몇천 명 데리고 뒤통수 치다가 딱 한 번 이겼어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점령에 성공한 연함을 어느 정도 정리만 해두고 얼른 호다닥 유표에게 가서 협상을 하건 동맹을 맺건 할 텐데 우리 삼국지 평균 인성 유비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채양과의 전투 중에 뭐라고 하시냐, 이 멋진 대사가 화양국지 유선주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고 할게요. 선주는 원소에게 형주목 유표와 결맹하도록 설득했고 원소는 선주가 이끌고 있던 병력을 통솔하여 연암을 향하게 하였다. 공은 장수 채양에게 선주를 격파케 했다. 선주는 설령 우리 군세가 불충분하다고는 하여도 제군 등이 100만 병력을 이끌고 왔다고 하여도 나를 어찌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가? 조맹덕이 단신으로 온다면 내 스스로 물러나겠다마는 이라 하였다. 채양 등은 선주와 가볍게 몇 번 붙었으나 곧 살해되었다. 아무래도 유비의 가장 큰 적은 조조도 여포도 원소도 손건도 아닌 혓바닥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저번에 조조한테 그렇게 털려놓고 또 혀를 놀립니다. 이 혀를 놀리는 유비한테는 뭐가 약이다? 매가 약이다. 조조는 마침 관도대전도 마무리하고 원소가 약해진 터라 매우 여유로운 상태였으므로 그 조맹덕께서 친히 유비를 털러 연암으로 군사를 몰아갑니다. 근데 유비가 딱 보니까 입은 놀려놨는데 세력 자체가 급이 다르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호다닥 연암을 버리고 미축과 손건을 유표에게 보내 동맹과 합류를 요청합니다. 유표는 나름 황실 종친이라고 이 인성왕 유비를 직접 교외까지 영접하러 나가 상빈, 그러니까 귀한 손님으로 모셨고 유비가 데려온 이 별 볼 일 없는 도적대와 군사물이 조금이 보기가 안쓰러웠던지 가진 군사를 보내주고 남양군, 신야에 머물 수 있게 해줍니다. 아마 이쯤 되니 유표도 슬슬 위기감을 느낀 것 같아요. 사실 유표는 뭐 딱히 천하통일이나 새로운 황제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었거든요. 앞선 행적들을 쭉 살펴보면 유표는 중앙정부 기관에 맞춰가는 상당히 수동적인 권력자였어요. 동탁 집권 시기에도 이각곽사 집권 시기에도 누가 실권을 잡건 말건 그냥 나는 나란니라는 사람이지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냥 실제로 때가 되면 나라에 공무를 보내고 실권자가 동탁이건 이각곽사건 간에 그 뒷배우가 누구였던 건 간에 누구든 상관없이 황제의 이름으로 명령이 내려오면 그냥 뭐 관직도 주고 자리도 주고 그렇게 형주를 통치하는 게 유표의 방식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중앙정부에서 인정하는 황제의 백부고 엄청 크고 비옥한 땅인 형주의 자사고 이미 호의호식하고 사는데 굳이 뭘 더 해서 더 높은 자리까지 가봐야 뭐가 있겠나 싶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상황이 달라진 거죠. 주변 세력이 하나씩 조조한테 잡혀가고 이제 그 강성하던 원소까지 당하는 걸 봤으니까 뭐라도 믿을 구석이 있어야겠는데 그 와중에 나름 조조한테 대항해서 오랫동안 살아남은 생존왕, 그 이름도 유명한 통수 유비 선생께서 직접 이리 오신다는데 얘를 옆에다 두면 나도 조조랑 좀 대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뭐 꼭 유비가 아니었더라도 어찌 될지 모르는 앞날에 대비해 아무리 작은 세력이라도 그냥 놓치기에는 아쉬운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삼국지에 제대로 된 인성은 없죠. 내 힘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작은 세력이라도 받아들이고자 받은 유비가 형주 내에서 이름을 날리고 유비 아래로 찾아드는 숨은 인재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유표는 유비를 슬슬 견제하려고 합니다. 뭐 그래도 이거는 조금 시간이 지난 이후의 이야기고, 유표가 유비를 받아들인 이후 유비와 유표는 서로 간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 마치 친형제였던 양, 내가 뭐 황제의 숙부네 백부네 하면서 잘 지내게 됩니다. 유비는 유표의 땅 최전방인 신야에서 꽤나 좋은 조조막이 방패가 되고, 유표는 근거지 없고 물지 없는 유비에게 꽤 좋은 보급책이 되어준 셈인 거죠. 이 둘은 나름대로 꽤나 잘 맞았던지 조조군을 몇 번이나 격파를 했는데, 남양군 박망현에서 하후돈과 우금을 상대로 싸움을 벌여 대승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연희에서도 꽤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만큼 이 두 유씨의 연합 세력이 강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연희에서는 이 박망현에서 벌어진 전투를 박망파 전투라고 하여 실제 전투가 벌어진 202년, 건한 7년보다 5년 뒤인 207년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제 곧 나올 그분의 등장을 그럴싸하게 하기 위해서였으니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성은 제갈, 이름은 량, 자는 공명이라 하니 제갈량 되시겠습니다. 제갈량은 사실 형주 사람은 아니었고 원래 서주에서 태어난 서주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갈규는 연주 태산군에서 관직을 지냈었는데, 제갈량이 어렸을 때 죽었기 때문에 고아가 되었고 유표와 친하게 지내던 친척에게 거두어져 형주에 살게 됐는데, 이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혹자는 서주에서 일어난 조조의 대학살의 피해자가 제갈량이고, 이로 인해 탄탄대로인 조조 세력에게 합류하지 않고 복수를 위해 유비에게 갔다라는 말이 있지만, 이와 관련된 정확한 기록이나 관련 문서가 없으므로 제갈량의 아버지가 서주 대학살로 죽었다라는 건 밝혀진 사실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 제갈량은 평소 자기 스스로의 재능을 두고 춘추시대 제나라의 재상이었던 관중, 그리고 춘추시대 연나라의 명장이었던 악의와 비교했는데, 이에 대한 정사 제갈량전을 보면 신장 8척으로 늘 자신을 관중, 악의에 비교했으나 당시 사람들은 이를 수긍하지 않았다. 오직 친한 벗으로 지내던 박릉군의 최주평, 영천군의 서서만이 참으로 그러하다고 인정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을 보면 제갈량이 나르시시즘이 좀 있었거나 스스로에 대해 과대평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갈량이 그렇게나 대단하신 분이었다면 당시 사람들은 이를 수긍하지 않았다일 리가 없기 때문이죠. 물론 그 뒤에 친구였던 최주평과 서서가 이를 인정했다라고 적고 있긴 하지만, 아니 그럼 친구 앞에서 내가 좀 잘나야지, 악이나 관중쯤 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뭔 소리야, 너 그냥 형주 짜발이야, 동네 짜발이야, 뭐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갑분싸 할 수는 없잖아요. 친구인데요. 그냥 친구끼리 아유 형님 동생, 형님 대단하십니다, 아유 아오님이 더 대단하십니다, 아유 형님은 누워있는 용이시지요, 아이 그럼 아오님은 새끼봉황이시지요 하고 자기들끼리 잘난내 만에 떠드는 거지, 당시의 사람들은 이를 수긍하지 않았다라는 게 팩트라는 거. 어찌되었건 지들끼리 감투 돌려쓰기를 했건 아니건 이 제갈량은 당시 형주 초야에 묻혀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때마침 아까 그 제갈량의 자화자찬 이야기에 나왔던 제갈량을 인정해준 영천군의 서서가 유비군에 있었는데, 유비에게 백수였던 제갈량을 천거합니다. 친구가 취업난을 겪고 있으니까 인력난을 겪고 있던 유비에게 얘라도 써봐라 하고 천거를 한 거죠. 정사 제갈량전을 보면 이 당시에 대해 이때 선주가 남양군 신야현에 주둔하고 있었다. 서서가 선주를 만나보자 선주가 그를 중히 여겼다. 서서가 선주에게 말했다. 제갈공명은 와룡입니다. 장군께서는 어찌하여 그를 보고자 하십니까? 선주가 말했다. 그대가 데리고 오시오. 서서가 말했다.
이 사람은 가서 만나볼 수는 있으나 몸을 굽혀 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장군께서 의당 몸을 낮추시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마침내 선주가 제갈량을 방문했고 3번 만에 만날 수 있었다. 라고 적고 있어요. 뭐 와룡이고 뭐 굽혀오게 할 순 없고 아주 난리예요. 자, 그럼 반대로 유비전, 그러니까 정사선주전에서는 이 일에 대해 뭐라고 적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안 돼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적어두지 않았거든요. 뭐 3번을 간내만에 써있지 않아요. 물론 선주전에서나 제갈량전에서나 뭐 전부 진수가 쓴 거니까 뭐 이쪽에는 있고 저쪽에는 없고 그럴 수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만큼 유비 입장에서 제갈량을 3번 찾아간 일은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도 유비에게 중요했건 제갈량에게 중요했건 유비는 제갈량을 3번 찾아갑니다. 연희에서처럼 뭐 잠을 자고 있는데 깨우지 말라라고 하면서 몇 시간을 그냥 기다리고 이런 이야기는 다 소설이지만 3번 찾아간 것만은, 그러니까 삼고초려라는 말 자체는 사실인 것 같아요. 실제 기록에 적혀 있으니까요. 유비는 3번을 찾아간 끝에 제갈량을 만나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정사에 적힌 이 두 사람의 대화는 꽤 긴 이야기지만 이 기나긴 삼국지의 판도를 바꾸는 중요한 대목이므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어보면 너무 기니까 딱 중요한 부분만 골라서 볼게요. 선주는 주위 사람들을 물리치고 말했다. 한실이 무너지고 간신히 1000명을 훔쳐 재상께서 몽진길에 오르게 되었소. 나는 스스로의 덕과 역량을 헤아리지 못하고 천하의 대의를 펴고자 했으나 지모가 얕고 부족해 여러 번 실패하다 오늘에 이르렀소. 그러나 뜻은 여전히 버리지 않았으니 장차 어찌해야 할지 알려주시겠소? 제갈량이 대답했다. 동탁일에 많은 호걸들이 일어나 주와 군을 두고 싸웠습니다. 조조는 원소에 비하면 명성은 미약하고 그 군사는 적었으나 마침내 원소를 이겨 약자에서 강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책략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조조는 강성하니 그와 바로 싸울 수는 없습니다. 손권 또한 강동을 점거에 차지한 지 이미 3대가 지났고 인재를 바로 쓰고 있으니 동맹할지언정 싸울 수는 없습니다. 형주는 북쪽으로 한수, 면수에 의지해 그 이익이 남해에 다다르고 동쪽으로 오해와 연결되고 서쪽으로 파, 촉과 통하니 이는 군사를 일으킬 요충지입니다. 그러나 그 주인이 능히 지킬 수 없어 이는 거의 하늘이 장군께 주려는 것이니 장군은 취할 뜻이 있으십니까? 익주는 침략이 어렵고 기름진 들판이 있어 한고조 유방 또한 이 지역을 기반하여 제업을 이루었으나 익주목 유장은 어리석어 백성들을 다독일 줄 모르니 지혜롭고 재주 있는 선비들은 명군 얻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장군께서는 제실의 후예인데다 사해에 신의를 떨쳤으며 영웅들을 총람하며 현인 그리워하는 것을 목마른 사람 물 찾듯 하십니다. 만약 형주, 익주를 타넘어 차지하고 서쪽으로 여러 용족들과 화친하고 남쪽으로 이월을 어루만지며 밖으로는 손권과 화친하다. 때를 노려 형주와 익주의 군사를 이끌고 낙양으로 향하면 장군을 영접하지 않을 백성이 감히 누가 있겠습니까? 실로 이처럼 한다면 가히 폐업이 이루어지고 한실이 흥할 것입니다. 선주가 말했다. 옳은 말씀이오! 이에 제갈량과의 정이 날로 깊어졌다. 관우, 장비 등이 불쾌한 기색을 보이자 유비가 다독이며 말했다. 내가 공명을 얻은 것은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과 같다. 원컨대 제군들은 이에 관해 다시 말하지 말라. 이에 관우, 장비가 불평을 멈추었다. 이 대목이 바로 삼국지 세계의 판도를 뒤바꿀 그 유명한 천하 3분의 계책이고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과 같다라는 수어지교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이 고대하시던 그 3개국 위초고 시대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지 기대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